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뭐 이런저런 뭐 경제에 관해서 지금 현재 상황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암호화폐에 관해서 왜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지, 그리고 방향성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가장 이제 우리가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게 미국에서 금리 인하하는 거랑 전 세계가 금리 인하 기조로 들어가면서 양적 완화를 만약에 하게 되면 그거에 관해서 장점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분명히 그 파급 효과가 궁극적으로 시간이 흐르면서는 단점이 극도로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내용에 관해서 제가 몇 가지 어떤 그 지표와 자료와 뉴스를 가지고 이제 이번 영상을 만들었는데, 일단은 이거는 번외이긴 한데 흐름을 알기 위해서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뉴스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한미훈련은 완전한 돈 낭비다. 트럼프가 G7 회담장서 답변했다. 북미사일 합의 위반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지금 헤드라인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 흐름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미군이 어떻게 움직임을 할 건지에 관해서 우리가 넌지시 알 수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방위비 부담에 관해서 미국 정부에서 만약에 우리나라 정부에, 한국 정부에다 더 많이 요청을 한다면 결국에는 미국과 한국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 중장기적으로. 그래서 외교적으로 어떤 노선을 펼칠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뉴스를 먼저 보여드리면서 시작을 하는데, 자, 비트코인이 지금 주저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러다가 또다시 폭락해가지고 완전히 꼬꾸라지고, 그리고 우리 투자는 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겠지만, 누가 트위터상에 이걸 올렸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1비트코인 그리고 1달러 기준에서 2009년과 2019년에 얼마나 많이 변했냐라고 이제 이 사람이 비교 평가하면서 이걸 올렸는데, 1갤론이 3.79인가? 3.75 리터예요. 리터로 했을 때. 우리는 리터로 환산하잖아요. 보통 보면. 근데 미국 애들은 보면 갤론으로 하는데 1갤론에 뭐 몇 달러? 2.5달러. 요즘에 2.5달러에서 2.67달러? 2.67 이 정도 하는 것 같은데, 보면은 2009년에는 1비트코인으로 0.011 갤론밖에 못 샀다. 그때 2009년에 1달러면은 0.38 갤론을 샀다. 근데 2019년, 정확히 10년이 지난 오늘 1비트코인 갖다 2798 갤론을 살 수가 있다. 그리고 1달러로 현재는 0.34 갤론을 살 수가 있다. 이 얘기는 뭘 뜻하냐면, 다가오는 5년, 그러니까 앞으로 5년, 그리고 앞으로 10년에 과연 얼마만큼 변화가 있을지에 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를 제가 원화로 환산해서 여기 넣은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 수치를 보면서 어느 정도 이제 비트코인의 어떤 그 장래성에 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G7 회담에서 무슨 일이 오갔는지 모르겠어요. 주말 동안에 G7이 있었어요. 분명한 거는 그 서방 정상들이 만나가지고 이제 G7 정상회의를 거쳤는데, 어쨌든 이제 월요일날 아침에 시작부터 지금 보면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지수는 종합적으로 쭉쭉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마이너스 2.37%, 마이너스 3%, 그리고 거기다가 S&P 500은 2.59%, 마이너스 2.59%, 지금 현재의 상태.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마이너스 0.14%. 지금 현재 현물 경제 시스템은 점점 침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부양이 돼서 주식시장이 단기적으로 반등한다고 해도 저는 그렇게 오래 못 갈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중요한 건 현재 상태가 그렇게 가는데, 자, 독일이나 유럽에 관해서 제가 요즘에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독일 경제가 10년 만에 침체 국면으로 돌아갔다. 그래, 유로존이 버팀목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유로존에서 가장 강력한 어떤 리더가 되는 국가가 독일이란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독일 차를 다들 좋아하시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현재 10년 만에 침체 국면에 돌아갔다. 그래서 한국은 DLF 연결된 10년물 국채금리가 마이너스 1% 가능성까지 거론되기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핵심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독일의 경제 규모가 현재로서는 전 세계 4위다. 그리고 유로존에서는 1위다. 독일의 경기 침체가 폴란드, 체코 등 동유럽은 물론 유로존 전체의 경기 둔화를 유발할 수 있는데, 독일과 유로존 소비 심리가 위축될 경우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형국까지 올 수밖에 없다라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22도 재정 확대 없는 금리 인하만으로 경기가 살아날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라고 그런 얘기를 누군가가 이제 하셨는데, 어떤 얘기냐면, 여기서 경기 부양하려고 금리 인하하는 것까지만 해도 이게
미미하게 오히려 부작용이 더 극대화될 수 있는 시점이 현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FED도 페드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지금 금리 인하 할지 말지 결정할지, 그리고 양적 완화에 관해서도 이제 시기를 재고 있을 뿐이지 결정적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에는. 근데 그게 정답은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 패단에 관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덧붙여서 최근의 마이너스 금리 현상이 오히려 경기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15년 이후 예금 금리가 마이너스 0.75 수준인 스위스는 최근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 1%대에 육박하는 등 금리 인하를 비롯해 경기 부양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먼저 이미 여기는 예금 금리가 이렇게 마이너스까지 갔는데도 경기 확장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경제 성장률은 어떻게 됐을까? 그 얘기인 즉슨 만약에 경기 확장을 정책 당국자들이 경기 확장이나 경기 부양을 하려고 하거든 금리 인하를 더더욱 급감해야 된다는 얘기죠. 마이너스 0.25가 아니라 1%, 아니면 양적 완화를 하더라도 1차, 2차, 3차 이런 장난 같은 양적 완화가 아니라 4차, 다가오는 4차 양적 완화, 미국 입장에서 그거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크게 마시브하게 움직여야 돼. 그게 어느 정도까지 작용을 한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런 시각들이 이제 아마 경제에 관해서 이제 말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영국 투자사 M&G 채권 담당 짐 리비스는 예금금리 인하 효과가 없으면 ECB는 금리를 더 내릴 수 있으며 10년 만기 독일 국채 금리도 마이너스 1%까지 내려갈 수 있다. 국내 DLF 투자자에겐 암울한 소식이다. 이 얘기는 아마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다시피 이미 끝났어요. DLF 투자는 이미 망했어요. 그러니까 1억 낸 사람이 500만 원 됐는데 이게 더 많이 까질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자, 근데 누가 이걸 예측했을게요? 누가 어떻게 예측했을까요? 독일이란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될지. 근데 앞으로 하반기 가면 갈수록 노딜 블랙시트다. 아니면 브렉시트다. 유로존은 어떻게 될까요? 거기다가 영국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을 분명히 할 거라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가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 자, 한국 같은 경우는 보면은 소득 8,500만 원 이하 가구 금리 1%대 주택대출로 갈아타세요. 이런 얘기가 이제 아침에 제가 이제 밥을 먹으면서 이 뉴스가 TV에 나왔길래 봤는데, 한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경기 부양을 하거나 경기를 지지할 때는 어느 정도 서민금융을 받쳐줄 때는 이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돈을 푸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미니 양적 완화야.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들. 그러니까 공사를 한다거나 공적 자금을 투자해서 광급 공사를 한다거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쨌든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이걸 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 범위 안에 이 안심 전환 대출 3달 16일 출시 여기 이렇게 써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 포진되더라고요. 여기 포함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7년 이내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그리고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원까지 신청. 부부 합산 소득해서 1억 원까지 안 되는 사람이 더 많지 되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제가 알기로 대부분의 사람은 아마 여기에 속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집값 시가가 9억 원 이하 1주택자만 대상된다. 9억 원 이하 되는 집이 더 많지 않을까요? 9억 원 이상 되는 것보다. 그래서 어쨌든 보면은 금리가 연 1.85에서 2.2%. 그래서 이 정도면은 그래도 되게 많이 좀 약간 저렴하게 해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한국도 그런 식으로 지금 미니 양적 완화 우회적으로 이제 한다고 생각하고, 자, 이거는 이제 임대, 지금 주택 임대해가지고 세 받으시는 분들, 그리고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되게 좋은 뉴스인데, 전월세 거래하면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임대차 신고 의무화 추진. 이 뉴스가 저는 이거를 5년 전에 본 적이 있었거든요. 5년 전에 봤는데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임대차 해가지고 임대를 만약에 하게 되면은 월세 신고 그거에 관해서 이제 해야 된다. 그게 근데 예전에는 이거를 의무화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할 사람 하고 말 사람 말아라. 그리고 만약에 하게 되면은 세제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까지만 했었는데 지금은 의무화 추진하겠다. 만약에 여기다가 이 말을 듣지 않으면 여기다가 벌금을 때리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럼 앞으로 주택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연세 드신 분들이 이거를 보시고 임대주택 그런 거 있죠. 원룸이나 이런 거 오피스텔 같은 거
잔뜩 이렇게 막 하시는데 오피스텔은 여기 포함이 안 돼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제 고시원이나.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아파트나 뭐 하여튼 여러 채 가지고 뭐 빌라나 이런 거 그런 건 포함이 돼 있겠죠. 근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부동산도 뭐 일부 지역 빼고는 나머지들은 별로 수익성에서 별로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다가 더 지나가서 블록체인에 만약에 전월세 거래에 관해서 이게 거기에다 이식이 되고 입력이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주고받는 어떤 그 월세에 관해서 그게 만약에 그냥 유리지갑 같이 공표되면은 개인 투자자로서 별로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썩 좋은 수익을 못 거둘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르면 2021년부터 시행될 거다. 여기 얘기가 나와 있고, 달러 기축 통화에 반기를 든 중국발 디지털 화폐가 전쟁 벌어지나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중국 디지털 위안화 17조 발행 추진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중국이란 나라가 암호자산에 관해서 좀 약간 부정적이다. 좀 약간 그거에 관해서 통제를 못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제가 예전에도 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중국이란 나라가 오히려 미국이란 나라, 다른 나라들보다 오히려 여타 다른 나라들보다 조금 더 이걸 주도적으로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거죠. 왜냐면 더 사람들을 더 통제하기 쉬워. 이 디지털 화폐가 있으면. 그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걸 도입을 해서 리브라가 됐든, 한국도 마찬가지로 뭐 카뱅을 이용한 여러 가지 플랫폼적인 시스템이 이커머스하고 연동되면 결국에는 중앙 정부에서 세금 추적에 관해서 훨씬 쉽고, 세금에 관해서 포탈하는 어떤 개인들이 많이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간다면 결국에는 중국이란 나라, 이런 나라들이 더 앞장서서 지금 움직이지 않나. 그래서 약 17조 원의 규모의 디지털 위안화 발행을 추진 중이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 준비가 돼 있어. 거기다가 영국도, 미국도, 일본도, 러시아도, 스웨덴, 캐나다, 싱가포르, 브라질, 이 모든 나라들이 지금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 대응을 지금 하고 있다. CBDC. 그래서 CBDC에 관해서 지금 연구하고 검토 중인데, 20년 후 중국 위안화는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가 될 것이다. 미래학자이자 블록체인의 혁명 저자인 돈 테스콧이 예견한 일이 현실로 성큼 다가왔다. 어쨌든 그래서 이미 중국이란 나라는 업계 안팎에선 중국이 디지털 화폐 전쟁의 서막을 연 것이라고 평가한다. 그래서 이번 40인 중국 금융 40인 포럼 세미나에서 디지털 화폐는 당장이라도 내놓을 수 있다고 밝혔다라는 얘기가 이번에 나왔대요. 중국에서.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국제결제은행의 아구스틴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각국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예상보다 빨리 발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라는 얘기가 또 나와요. BIS 자기자본 비율을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각국 중앙은행에다가 기준 뭐 BIS 자기자본 비율 얼마 이하 되면은 뭐 너네 은행 문 닫아, 이런 식으로 하는 어떤 국제 결제 은행이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지금 움직이면, 뭐 사실 알고 보면 지금 지리한 비트코인 시세가 있긴 하지만 저는 결국에는 제도권에서 수용하고 있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거에 관해서 이제 확실하게 생각하고, 마크 칸이 영국 영란은행 총재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린 연례 총회에서 달러 환율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에 다수의 기축통화가 있어야 한다며 가상 기축통화를 만들자는 아이디어를 내놓기도 했다. 이분도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그런 식으로 점점 나아가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양적 완화의 단점에 관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존에 있었던 현물경제 시스템에서 기존에 있었던 양적 완화의 단점, 그러니까 지난 1, 2, 3차와도 같은 양적 완화를 그냥 하면 어떤 폐단이 발생하나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금융기관의 현금 공급 및 장기금리 하락, 그리고 소비와 투자 수요가 자극되고 장기 대출이 활성화되고 경기 회복 공식이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양적 완화를 해도 이게 폐단이 생기고 부정적인 영향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미국의 FED에서도 그거를 주저주저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근데 부정적인 영향, 단점이 생기는 게에 관해서 이제 도식화돼서 나온 게 금융기관의 현금 공급 및 장기금리 하락,
그리고 소비와 투자 수요가 자극돼서 그게 장기 대출이 이뤄지지 않음. 지금 이제 현재 상황이죠. 지금 현재 상황. 자, 만약에 디플레이션이야. 많은 자산 가격이 점점 하락하고 있어. 거기다가 인플레이션은 자극돼. 그러면 은행에서 대출해준다 연락이 와도 거기서 투자할 거리가 있어야 사람들이 양적 완화를 한다고 해도 내가 돈을 받죠. 진짜 위급한 사람 아니면 돈을 거기다가 아무리 금리가 싸다고 해서 막 이렇게 융자를 받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주택시장이 되게 불투명한데 아까 거기다가 한국 같은 경우는 임대 뭐 세나 뭐 전세 준 거에 관해서 뭐 자금 추적을 하겠다. 그리고 거기다가 뭐 신고를 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면 주택시장이 중장기적으로는 결국에는 일정 특정 지역 빼고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별로 투자 수요로서 별로 투자하는 어떤 그런 게 메리트가 점점 떨어진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대로 현금을 보유한 금융기관의 수익성이 더욱 악화되고 유동성 함정과 신용경색이 발생되고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전개되는 것이 수요 증가 규모보다 공급 감소가 더 강력하게 작용해 경기 침체가 이어지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여기 나와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하반기 가서 예를 들어서 뭐 경기 부양을 위해서 주식시장이 계속 떨어지니까 아까도 제가 먼저 보여드렸다시피 미국 3대 지수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지수 3대 지수도 계속 주기적으로 계속 트렌드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금리 인하를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금리 인하를 하고 양적 완화를 하더라도 단기적인 상승에 만약 그친다면 결국엔 그건 언발의 오줌 누기밖에 안 된다는 거죠. 여기 강아지가 있는데 되게 날씨가 되게 추워. 눈이 펑펑 와. 바닥은 얼음이야. 여기다가 발이 시려가지고 걔가 오줌을 넣었어요. 그럼 결국에는 나중에 시간이 하루 정도 아니면 한 몇 시간 흘렀을 때는 이 발이 얼어버리죠. 단기간만 따뜻하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정책 이반자들이 오히려 암호자산 설계에 관해서 그리고 CBDC에 관해서 중국이 먼저 치고 나가고 미국도 같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뭐 한국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한국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업계를 그거에 관해서 오픈시켜주지 않는다. 너무 막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어느 일정 부분 수준 안에 들어와 있는 커트라인 안에 들어와 있는 어떤 그런 업체들은 좀 오히려 더 키워준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맹목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키워준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타 중소 규모의 업체들은 좀 약간 그 범주 안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으니까 오히려 배척한다는 얘기를 더 많이 하겠죠. 끝으로 결론을 지어서 이제 말씀드리면 현재 이제 지리한 장세, 이런저런 장세 그리고 뭐 내 계좌가 이렇게 뭐 눈에 이렇게 드러날 만큼 숫자가 막 이렇게 확확 치솟지 않는 어떤 그런 장세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보수적인 어떤 그런 입장에서 전통적인 어떤 금융의 정답으로서 방법의 양적 완화, 금리 인하 그것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그 파국을 경제가 파국으로 치닫는 거를 결국에는 저는 블록체인, 암호화폐로 인해서 저는 또 다른 양적 완화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생태계를 만들어내면서 뭔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는 이 금융 시스템 설계자들의 의도가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암호화폐 장세도 분명히 움직일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리한 장세에서 포기하고 나가실 분들이 분명히 계시겠지만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까지 계시는 분들도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래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투자한 코인이 숫자가 까지고 막 이러면 저도 마찬가지로 확신을 잃죠. 근데 이런저런 뉴스를 보면서 이런저런 뉴스를 대입해서 이제 퍼즐을 맞춰보고 하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희망을 버리면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따가는 뭐 사람들이 이제 차트를 올리겠죠. 그래서 뭐 이런저런 차트하고 덧붙여가지고 암호화폐에 관해서 이제 디테일하게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들 되시고요. 항상 진심으로 감사합니다.